네, 임주환 대표와 함께하는 투자 심리 지도.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심리 지도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줄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심리 주식 우리 임주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강이 임주환 대표와 함께 나간 다음에 상상하지도 못한 센세이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올 한 해는 마무리가 다 됐다는 의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첫 시간을 못 보시는 분들, 이 첫 시간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네, 맞죠? 네, 너튜브에 임주환 검색하면 나오나요?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기 때문에 이게 1강부터 보셔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차근차근 하시 보시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긴 한데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쪽의 이야기가 나올지 제목이 일단 보니까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위험한가라는 제목이긴 합니다. 1강하고 이어지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1월에 이제 초순 중순 그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가 됐을 때 이제 새해 맞이 보통 슈팅을 기대했는데 안 됐을 경우, 그다음에 이제 1월 지나고 갈 것 같아서 12월에 사놓은 게 있는데 네, 맞아요. 안 갔을 경우 정말 그냥 거래량과 수급으로만의 문제로 내가 기다려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이제 기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섞어서 과연 이거를 올바르게 잘 손에 안 보고 탈출이 아니라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구간들인데 요것들, 그러니까 제가 1, 2강이 약간 좀 심리에 조금 더 치중하는 쪽이고요. 그다음 3강부터는 쭉 이제 기술에 조금 더 집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간다고 했는데 왜 안 가지? 뭐 이런 거기에 갇혀가지고 다른 거를 보지 못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스러운 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2강에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고민들 임주환 대표가 오늘 2강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투자 심리를 지도해 줌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이 너무 뜨겁습니다. 30강, 무려 30강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임주환 대표와 함께 학습하는 내용도 너무 소중한데 무려 30강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 선물,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말미에 저희가 어떤 내용이 소개를 도와드리겠고요. 먼저 1551-3490 지금 전화하셔서 무료 선물이니까요. 30강입니다. 무조건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프로그램 말미에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무료 선물은 받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말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자, 그럼 임주환 대표의 투자 심리 지도 그 두 번째 이야기,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위험한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위험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손절 기준, 그리고 반대되는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것들, 포지션에 대한 감각, 확신이 커질수록 대응은 좀 단순해지고 결과는 극단화가 됩니다. 확신은 분석이 아닙니다. 기억이 편집된 결과입니다. 맞았던 기억은 되게 크게 확대가 되고 틀린 기억은 아예 삭제가 되고 이 순간 자체가 그냥 확신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사면 될 것 같다. 확신이 투자자들에게는 무기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 인간은 분석을 멈추고 그리고 의심을 멈추고 그리고 판단을 외주로 주게 됩니다. 외주로 주는 거를 이용하는 게 전문가 방송에서 주식을 받는 것들을 겸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을 받을 때 이 정보를 수반해서 본인의 정보를 얹어서 결과를 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의 확신을 외주를 주는 상태가 되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므로
편안하지만 위험한 상태가 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 선매수를 하고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관찰형으로 가게 되면 관망 관찰형, 확인하고 진입하고 분할해서 내가 이 종목을 나올 혹 들어갔다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철수할 기준을 본인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가가 있더라도 진입을 했는데 철수를 할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트레이딩을 좀 수준이 높은 상태, 고수의 영역에서는 섹터를 딱 맞춰서 돈을 넣는다기보다는 반응해서 대응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깨지는 순간 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면, 확신의 상태에서는 첫 번째로 손절 기준을 만들지 않고 확신이 깨지는 순간 대안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이 깨지는 순간 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틀렸을 때 행동을 설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밀렸을 때 어떻게 여기서 나와야겠다, 이런 제 계획을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내가 믿고 있던 전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신호가 내가 매수한 라인에서부터 마이너스 2% 이상 내려오기 시작하면 뇌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분석 불가 상태, 판단이 마비가 돼요. 시간이 압박되면서 공포가 증폭됩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 넣고 100만 원을 잃고 있을 때 판단이 안 되니까 이성적 사고 회로가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손절을 못해요. 어차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거 없는 반등을 기다려요. 근데 근거가 뉴스일지, 앞에 들어온 수급일지, 나가지 않은 물량일지, 지금 여기 들어차서 호가를 못 올리는 매수 물량인지 이미 근거 없는 반등만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타서 확신을 복구하려고 하는데, 물을 타는 시점이 계획 시나리오에 있었으면 지금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미 확신에 찬 상태에서는 뇌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탓을, 시장에 외주를 주는 거죠. 남의 탓 이로서 돌리는데, 확신이 붕괴가 되면 인간의 보편적 반응이 다 원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어 본능만 나오는데, 확신이 무너질 때 뇌가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뭐지? 라는 문구가 아예 생각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순간부터는 행동이 전략이 아니라 감정 회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누구의 탓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확신에 찬 상태에서 나오는 자동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어나가지 못했던 강의와 확신에 찬 상태를 뒤집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인지적 편향 극복 방법까지 들어가려다가 시간 관계상 끊겨서 2강으로 넘어갑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쳐주는 행동금융학에는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체크리스트는 하라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투자 결정 내릴 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질문 리스트를 사용해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이거는 운용사에 이제 월급 받고 취직을 했을 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라, 그럼 이제 배워온 걸 써먹는 건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지금 펀더멘탈, 재무 상태, 시장 점유율 변화가 있나?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보통 리포트의 연간 전망에서는 지금 수주가 얼마이고 앞으로 수주가 얼마이고 어느 정도 잔고가 찼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됨인데, 이 강의 끝에 1월에 갈 섹터에 어떤 섹터군이 그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섹터가 있고 되는 섹터가 2026년에 있는데, 이런 거를 처음에 체크리스트에서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죠. 2번 데이터 중심 사고 훈련. 인지적 편향 극복 방법에 감정과 편향을 배제하고 데이터로 기반으로 판단하는 훈련인데, 사실 본인이 하실 필요는 없고
있고 GPT가 제미나이가 해주면 됩니다. 근데 3번에 그 시나리오 플래닝이 뭐냐면 여기 하버드에서 가르쳐주는 거에서 보면 최상의 경우랑 최악의 경우랑 중립적인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라고 돼 있는데 최상과 중립 시나리오를 버리고 최악의 경우는만 생각하고 있거나 트레이딩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고 나머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경우를 놓고 각각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준비하고 진입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인간이라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 AI들은 이미 이게 다 차트 상에서 다 계산이 한 방에 그냥 1분 안에 다 되기 때문에 이 특정 갑작스럽게 오는 수급의 근원지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반대로 그들이 올 것 같은 거를 미리 감지하고 들어가 있거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 하락할 경우 나는 최악의 경우 뭘 할 건지 내 포트폴리오가 예상보다 종목군 깔아놓은 게 수익이 부진할 경우 내 대안은 다른 걸 녹여서 다른 데로 갈 건지 아니면은 있는 돈을 부어서 나이스 타이밍에 추매를 해서 튀고 나올 건지 왜냐면 애초에 펀더멘탈부터 변화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음번에 나쁘게 나와서 내려가 있는 그 다음을 대안을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건드릴 거면 내려갔을 경우에 얼마나 살 건지 올라갈 때 살 건지 올려 쳐줄 때 나올 건지를 정하고 가야지만 인지적 편향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확증 편향 연준 파월 의장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건 2024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2024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2025년에 하겠다고 멘트를 한 상태에서 분위기상 인하 기조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확증 편향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지원할 것인 자신감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연준의 조치가 예상 범위를 크게 변하지 않아서 경제 성장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냉소적 반응이었다. 문제점. 연준이 시장의 실제 심리 우려, 경기 둔화 실적 부진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경제학적 데이터만으로 확증 편향한 의사를 결정 내린 게 문제가 돼서 계속 한 해 내내 달러에 우리가 강하고 약하고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일 전 기사로 본 게 1년 지난 후 금리 내려야 트럼프 입장에서 동의 못하면 연준 의장 안 된다. 확증 편향 너무 세서 그만 나가라. 이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군중심리 전형 효과. 금리 인하 발표 후에도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조차 경기 회복을 돕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며 매도세가 증가할 수 있고 이 같은 행동은 군중 심리를 통해 확산돼서 패닉셀링을 초래한 적이 있었음.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과민 반응을 염두한 확증 편향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경제가 예상보다 더 심하게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2024년도 확증 편향 상태에 가서 전혀 요동치지 않고 2025년 내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적 편향의 개입이란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과도한 매도에 나선 건 2024년 말인데 애초에 트럼프가 과잉 매도 상태에서 자산 재배치를 본인의 공약으로 내세웠으므로 확증 편향한 연준 파월을 역으로 이용해서 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만 채권 가격이 빠지지 않고 버블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준은 하버드의 행동 금융학의 1차원적인 상태에 있는 거고 트럼프는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만든 게임 이론에 입각해서 확증 편향된 연준 파월을 이용해 시장을 들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확증 편향, 기존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가진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우려를 확인해주는 시그널로 판단해서
그 2024년 10, 11, 11을 더욱더 주식을 팔아서 국장은 절대 안 간다. 국장은 지능순이라고 얘기했던 시기를 맞이했었고 알고 보니 삼성전자만 가는 해가 돼버린 그게 확증 편향의 역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러니까 내년이 2026년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비트코인 어떻게 할 거예요? 금리 인하 세국면 2026년 속도 조절 시점이에요. 나름 확증 편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하 기조로 끌려는 갔으나 난 여전히 확증 편향이다. 이 얘기거든요. 왜 그는 행동금융학을 반영해서 의장을 활동하지 않는가 이런 건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식물의장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전제에서 2024년 문서입니다. 에서 있었고 정책 설계 관점에서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패닉 셀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결정이 맞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칸 더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군중 심리를 어떻게 써서 이제 반영을 안 하는 게 더 시장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건데 정책 발표 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시장 기대치를 조율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 전에 더 명확한 가이던스를 사전 제공. 그러니까 금리 인하 목적은 경기 둔화에 대응 선제적 조치이므로 현재 경제의 펀더멘털은 안정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베이스에 깔아서 행동금융학에 군중심리가 움직여서 증시를 2025년도 미장을 받치게 만들었던 거고요. 안 한 것이. 인지적 편향을 완화하는 데이터를 제공한 게 긍정적인 데이터를 강조를 계속해서 고용은 괜찮다. 강조하면서 연준은 금리 인하랑 같이 경제 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소비 지출이 안정적이며 고용 시장은 견조하다 같은 추가 데이터로 과도한 불안을 줄이는 과정에 군중 심리의 확증 편향을 역으로 이용해서 행동하고 그걸 다시 이용해서 트럼프가 한 번 더 이용하는 구조로 2025년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3번에 협력적 행동 촉진인데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협력은 금리 인하 동시에 은행 증권사 유동성 공급이나 정책적 지원을 바치고 있다면 시장 신뢰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 문서 자체가 2024년 말 문서인데 그렇게 2025년이 이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적 정책 설계,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래 제한을 통해서 시장의 비합리적 폭락을 억제하는 정도까지 폭락한 건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 다우가 한번 4% 정도 2024년 말에 한번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과도한 손실 회피 심리가 증폭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선 직후였기 때문에 계속 불안감을 증폭해서 금이 움직이게끔 다시 확증 편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일을 하여 금이 더 오른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와 하버드에서 다루는 게임 이론을 두 개를 분류를 할 건데 둘이 좀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그 AI가 학습을 한 상태에서 차트를 넣으면 어디서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를 인지시켜서 스스로 포지션을 얼마 가격에 적당하다고 잡으려면 이걸 학습을 해야지 잡을 수 있고 이거 학습이 됐거든요. 되어 있는 건 2024년 말부터 됐어요. 근데 이제 1년에 2025년에 연간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론이 학습이 되면 심리 이론이 학습되면 군중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든 밖으로 이용하든 직접 이용하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매수를 수익 내주기도 하지만 자기는 더 많은 이득을 보는 트레이딩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높은 가격엔 살 수 없으니까 낮은 가격을 만들어내서 사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또 너무 군중이 잃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니까 적당한 시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임 이론들인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양자 기술로 금융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 자체는 이 게임 이론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외교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이론 창시자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존 내시가 연구를 수행해서 내시 균형이라는 게 저희 뭐 한경 테셋 시험 볼 때도 한 5문제 이상 나오는 그거잖아요. 네, 시장 안정성 분석의 필수 도구인데,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행동을 이용하거나 역이용해서 나에게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게임 이론이 우리가 아는 뭐 그 양쪽의 두 명의 범죄자에게 너도 불어라 쟤도 불 것이다, 너도 불어라 쟤도 불 것이다, 이거 말고도 엄청 이론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정치에 쓰이는 게 있고요, 경제에 쓰이는 게 있고, 협상에 쓰이는 게 있는데, 그걸 금융시장에 트레이딩하는 AI의 그 수급, 돈을 움직이는 수급이 이걸 학습을 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협력, 같이 사는 거, 비협력, 너는 사고 나는 안 사고, 나는 안 사고 너만 사고,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손절하고 나가고 버티고 서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군중심리와 같이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시장에 확산되는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손실케 해서 들어가거나 손실을 안 하게 해서 들어가거나를 하는데, 유통 주식수가 더 작을수록 더 손절을 크게 시켜서 크게 띄우는 식으로 연초에 비해서 하반기에 더 발전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시장 거래 규모가 점점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이렇게 더 조금 과격하게 갔고, 응용 사례에서는 이 게임 이론을 뭐 협력 전략, 너도 사고 나도 사고 같이 사고 수급, 이렇게 공매도도 자동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가격에다가 매수 타겟팅을 넣어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 케이스들인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네이버, 에코프로, 뭐 NHNKCP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시장 전체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 중앙은행과 주요 기관차 투자자들이 협력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도 타이밍 타점이 채권 공급 늘려, 장기채 10년물 늘려, 단기채 2년물 내려,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뭐 2년물을 늘리자, 10년물을 늘리자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무슨 톱니바퀴 맞물리지 유기적으로 10년물이 늘어나면 시장이 내려오면서 이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박자를 맞추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게임 이론이 학습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다. 하버드에서는 아까 행동경제학에서 보시면은 정책 설계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정책이 어떻다, 매도세, 매수세, 누가 전략적으로 이 기업이 이득, 이런 거를 여기에 이제 학습이 돼 있고, 손실회피랑 군중 심리를 굉장히 많이 문서화돼 있는 거를 숫자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책을 설계해서 그것이 기업, 나라, 개인에게 수익인지 아닌지를 시장 안정성 높이는 데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그 학문 자체를 학습했습니다, AI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이 선제적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 조정을 통해서 공포심을 완화한 정책인데, 예를 들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돈을 찍어내서 우리가 통화의 가치가 낮아진 정책과 시장이 수급이 붙어서 가는 상황과 통화 수합을 못 해주는 그 세 가지가 키워드 3개 넣으셔서 제 거 이거 자료 그대로 넣으시고 물으시면 여기 어떻게 정책이 설계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료 드릴게요. MIT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랑 알고리즘 트레이딩에다가 게임 이론을 붙였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비합리적 행동 분석이 트럼프 일기 때 시작됐는데, S&P 나스닥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매수 한옥가마다 다 걸려있고, 매도 다 숏과 풋이 같이 동시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냐면, 개장하면 후쫙 이렇게 내려와서 계속 차트가 이런 식으로 반년을 갔습니다. 반년을. 그리고서 공표했던 게 도드프랭크법 치우고 부티크 차리는 거 권유해주고, 대출 많이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트레이딩룸에 사람을 많이 줄이고 프로그래밍화 해라 해서 그때부터 양자를 적용하는 금융사가 나오고 이랬던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가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식의 조건 값일 때 매수를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니 실적 좋고 내용 좋고 무슨 좋고 앞으로 좋고 뭐 앞으로 계속 좋은데 왜 이 주식은 내려가지라는 게 없어지게 만든 게 여기에 있어요. 이 트럼프 분위기 때. 그래서 미국 주식이 더 잘 가는 데에 처음에 2년 동안은 별로였지만 기여를 하거든요. 예일대가 아까 말했던 존 템플턴 1강에서 말씀드린 이 학교를 나와서 거시경제랑 금융 시스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그 하버드식 그 정책을 다시 금융기관과 협력을 했을 때 어떻게 중앙은행과의 그 하기로 한 것들을 겹쳤을 때 시장이 좋아지거나 망하지는 않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들을 분석을 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일대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끌어다가 AI로 수급 분석을 만들어 봤는데 그게 이제 제 원베이스랑 투베이스에 이미 작년에 나눠드린 강의 있긴 있거든요. 있지만 거기 메인 베이스에서 예일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석 자료마저도 AI는 학습이 돼 있다.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드린 확신을 가지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확신을 줘야 하는 때는 너무 과열이라서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2025년 가을이거든요. 지수가 너무 폭주하고 막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 지수 끌어올려서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있는 상태지만 너무너무 무서워서 추락할까 봐 못 사고 있는 시점에서는 저걸 줬어야 됐지만 10월부터 좋지 않을 거라고 사전에 1월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10월, 11월, 12월에선 관찰하면서 되는 것만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만 이미 확신에 젖어서 관찰하는 방법을 잊으시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확신이 편안하지만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자꾸 생각 덜하고 분석 줄이고 의심 멈추고 판단을 밖으로 밀어내서 머리가 쉬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뇌가 멈춰요. 근데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시초가 때 9시 25분에서 9시 45분에 이미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력이 부족한 결과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많은 이들이 초보자에게 10년 이상 하신 분들 당연히 관찰이 되고요. 무너지는 시점이 일정하고 공통된 패턴이 있고요. 이유는 단 하나인데 이것도 아까 전 시간과 앞 시간에서 알려드린 확증 편향을 역으로 이용하면 남들은 다 이런 상태이므로 나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확신 상태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그대로 아주 30초 간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절 기준을 만들지 않았었고 나는 대안 시나리오 그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 틀렸을 때를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빠져나갈 계획을 세운 거 원래 없었고 잘 될 경우만 생각을 했고 실패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9시 45분부터 한 11시까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믿었던 전제가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뇌 반응이 분석 불가, 판단 마비, 시간 압박, 공포 증폭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한 11시 40분까지 연말이라서 시장 당연히 조정했지. 대주주 매도 요건이 있으니까 연말에 좀 시장 조정받는 거에 비해서는 지난 몇 년 중엔 제일 괜찮네. 못 느껴. 이미 회로가 멈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은 활동하지 않고요. 방어 본능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면 나 바보 된 건가? 라면서 감정 회피가 됩니다. 이게 아예 그냥 아까 이제 확증 편향으로 이제 서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절 못하고 왜냐하면 손절은 처음에 계획 세웠던 가이드라인에서 맞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미 뭐 1,000만 원 넣고 마이너스 100이 돼 있는 데까지나 가야지 끊는 거죠. 사실 그 100도 아까 확증 편향을 역으로 이용하면 어디서 어떻게 사서 어떻게 올라오면 되는지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미 그냥 기능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로 확신에 복구를 할 건데 확신에 복구를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아닌 날이 있지만 이미 뇌가 멈춰가지고 안 되고요. 뭐 시장 탓, 남 탓 저는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확신 붕괴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반응으로 실력 외의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살짝 자괴감이 들어요. 왜냐면 연차수가 좀 돼서 내가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항상 잘해왔는데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러지? 당연하죠. 왜냐면 직접 돈을 굴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확신은 판단을 단순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연말과 연초에서는 본인의 무너질 때 판단 능력 자체를 빼앗아 감으로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틀린 판단이 아니라 확신한 상태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장에는 안 틀리게 하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시장은 세 가지로만 움직여. 왜냐하면 연간 전망 전 섹터 리포트에서 수주가 꽉 찼고 몇 년치가 꽉 찼고 되겠다라고 돼 있는 분야가 2024년에는 전선이었어요. 변압기 전선이었고요. 5년치 수주 다 찼다. HD 현대일렉. 3년치 수주가 연초에도 찼다. LS 일렉트릭. 이런 거였고, 그러면 돌아오는 2026은 조선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그 리포트 그대로 끌고 왔는데 일단은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LNG, LPG, 가스 관련 저장시설 터미널, 가스 선박, 수주 관련 산업은 이미 수주 잔고 3년치 이상 다 찼고, 안 찬 회사도 있어요. 그 찬 회사만 보면 돼요. 잔고 찼고, 그리고 그 실적 아직 반영 안 됐고 돈 받을 거고 1분기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제 마스가 얘기가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전도 단기로는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은 좀 에너지 전환이 되거나 구조 자체가 좀 강한 달이기 때문에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움직이는 산업이 주로 유리했습니다. 2026년은.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조선업 펀더멘탈 자체가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예상인데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현재 이런 상태지만 현대사모,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7척, 6척, 7척 구간이므로 이 셋 중에서 아마도 조선주 ETF 중에 2025년도의 대장은 하나오션이었고 삼성중공업이었지만 현대사모일 수도 있는 삼총사의 대접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주도주 대장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동으로 투자되게 만들어 놓은 ETF나 IRP에서 어떤 특정 ETF로 분산 투자를 시도를 하고 실적이 있는 걸로 당연히 가야 되고, 왜냐하면 잘못된 투자의 선택은 이 금융사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주가 많은 애로, 수주 잔고가 찬 애로 고를 수밖에 없다 보니 100척 정도 전체 2026년, 그리고 다 미국에 몰려 있고 조선사가 선가를 낮아진 건 맞거든요. 하지만 수주를 낮춰서 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 MTPA가 100만 톤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67 MTPA면 6,700만 톤 이건데, 지금 글로벌 LNG 프로젝트에 150척의 LNG 선박이 필요한 상황이고, 구간별로 미주에서 나머지 국가로 가는 물량이 6,700만 톤이므로 운송 집약도 상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이 배는 가스를 실어서 그냥 가는 건 아니고 가면서 그 정제를 해서 도착 지점에 가스 상태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해상에 떠 있는 공장인데, 해상에 떠 있는 가스 선박 가로 열고 공장은 이 정도의 논리적인 물량이 필요하고 이미 수주가 어느 정도 연말에 나와서 연초까지 이어지고 돈을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연말 한 달 12월, 1월, 2월 사이에 신조선 발주가 또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글로벌 LNG 에카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 규모 추이에서 미국만 굉장히 높잖아요. 25년도 들어가면서 전쟁 러시아 나오고 나서 계속 굳이 화해할 필요가 없을 4불밖에 안 하는 가스를 6불에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역으로 이용해서 전쟁이 끝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지만 얻는 이득이 더 많으므로 이쪽으로 몰려가는 구조인데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전년은 2024년 12월 동기 대비 2025년 12월에 비교하면 43%가 줄어든 건 맞지만 수주 목표에는 근접하고 계약 물량을 고려하면 3년치 수주 잔고는 충분.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생산성 향상 및 후판 가격 안정화를 기반으로 선가 하락 구간에서 수주 물량이 조선주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 건 제한적인데 여기 후판 가격에 후판이 철강인데 12월 말부터 철강 관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고 이 강의가 한 7, 8강 끝날 때쯤이면 11, 12월 전망이 나올 텐데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전쟁처럼 원자재 가지고 아주 크게 싸우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후판 가격이 안정화되기보다는 가격이 오를 수가 있으므로 사실 지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쌀 때 수주를 많이 밀어넣는 상태가 1월에 시장 분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야 되고 원전주를 지금 유틸리티 섹터랑 건설 섹터 둘이서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변압기, 변전기 그런 거 말고 원전 수주가 좀 중요하다고 2025년은 얘기를 했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갔잖아요. 근데 건설 섹터에서는 실제 수주가 가시화되는 건설업 쪽을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둘이 수주가 나옴과 동시에 두산 에너빌보다는 원전을 짓는 건설사가 더 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1월인데 단기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2월 전망, 3월 전망으로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제 2와 3의 구역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커다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산만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이 훨씬 더 기대감이 큰 단기 한 달과 장기 5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월에는 갑자기 원전 에너지는 잠깐 단기에 후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 리포트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DLENC 중심으로 수주 받으면 살게. 할인율 받은 상태라 지금 싸. 이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증 편향.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대쪽 영역에서 다른 수주 받자마자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섹터가 있잖아요. 소외된 건설 섹터.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되고 보시면 제가 중간에 현대건설, 차선호주, 최선호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선호주였던 해에 제대로 날아간 걸 본 적이 다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선호주에서 서브 대장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ETF 비중을 보시면 최선호주는 예를 들어 알테오젠일 때 28%, 20%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재료가 걔보다는 좀 덜 버니까 18, 19, 한 15, 9%의 비중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같이 사서 가잖아요. 여기 보면은 탑픽은 많이 나오면 되게 많이 사겠지만 쟤는 언제나 건설의 탑픽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근데 여기 차선호주가 지금 2대장, 부대장을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HD 현대산업개발은 7, 8년치 일감 확보가 있지만 HD 현대산업개발이 가는 이유는 좀 다른 이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수주를 받을 때 예를 들어 3천억이 들기로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돈이 4천억이 들었는데 나머지 1천억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약사성으로는 3천억에 만들기로 했다 이거니까. 근데 이제 한 5, 6년의 소송의 끝으로 최종 건설을 하고 나서 돈이 더 들어간 거는 추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지고 그 돈을 청구를 받으면서 이 건설의 우울한 돈을 못 벌지도 모르는 그 악마의 돈 못 버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과의 그 기로를 법적으로 해결한 상태를 주도적으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자신 있게 일감을 수주로 하는 거죠. 왜냐면 만들다가 돈이 더 들면 청구하면 되니까. 말고 현대건설은 원전 수주를 하면 사겠다고 아까 보시면은 불확실성 해소하면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차선호주로 현대건설이 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전주를 확실히 날린 데에는 2025년 5월에 신규 원전 발전소 지시 행정명령이 나와서인 거고요. 지시 행정명령이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의 행정 정책 분석하는 확증 편향 역 이용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친환경은 풍력 태양광, 그거는 바이든과 민주당, 나는 그러면 완전 화성 에너지만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이 당의 유지 정책 능력에 내가 편승해야 될 지금 상황에서 고른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전을 90년대 이후 착공하지 않던 능력이 떨어져서 기술만 갖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력이 있으니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랑 엮여서 남들은 다 저쪽은 절대 원전 안 할 것 같은 거 그대로 뒤집은 거거든요. 군중을 뒤집는 건데 이거를 남은 트럼프 정권에서 다 쓰셔야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에너지 믹스가 어느 당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므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송배 전망 부족으로 LNG 발전소로 트랙을 탔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전을 하는 비중으로 가는 건 맞고요. 제가 이 에너지 전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제 10차 전기본, 11차 전기본을 2024년 6월에 한 번, 2024년 10월에 한 번, 2025년 6월에 한 번씩 분석해서 전기 전선주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를 정확히 짚고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는 좀 생뚱맞지만 법안 규정상 에너지 3법대로 내용을 보면 해상풍력 인허가가 간소화돼서 전력기기가 돈을 버는 이미 이 판은 그렇게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화면 그대로 GPT를 한번 돌려보시면 제가 이 자료 자체를 돌려놨으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전기본 내용과 이 표를 같이 이해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1월에 조심해야 될 섹터가 반도체인데 벌써 최근에 이거 제가 써놓은 게요. 2021년 르네사스 반도체 대란 우려 화재, 2025년 8월 대만 발전소 화재랑 같은 내용으로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럴 수 있음을 유념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대만에 지금 좀 분쟁 가능성이 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한 2, 3월. 그래서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 없이 지금 뭐 대만과의 무기 판매 추진과 중국 무기 판매 보복 조치가 붙어 있는데 이 분쟁이 화력을 붙이는 때가 2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 그대로 하청 구조에 있는 국가의 긴장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서 반도체를 너무 삼자 하이닉스 또 이깟 깨물고 막 어떻게 고점 추격하지 마시고 대응 영역, 왜냐하면 군중이 글로 몰려갔으니까 거기에 반대쪽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1월에 가는 특이한 섹터인데 그 XAI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XAI 상장 이슈가 있거나 자산 가치를 주식에 반영한 거나 여러 가지 이슈로 하여금 이 그룹이 불러일으킬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고정밀 검사 로봇으로 지금 갈 건데 제가 로봇 중에서 2026년에 매출이 나는 로봇은 과연 어디인가를 보다가 로봇주가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는 하드웨어랑 그 AI가 합쳐지는 상태가 되는 건데 반도체가 만약에 쉰다 한들 반도체를 보조하는 로봇은 가는 희한한 구조가 나오는데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공정 전체를 관할하는 로봇이 아니고 반도체 공정 중 검사 후 공정, 조립 선별에만 투입된 로봇, 단순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로봇 말고 실시간으로 빠른 판단, 선별 추론으로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가 피지컬 AI랑 AI 에이전트 최고 혁신상 수상기업 이렇게 치시면 아마 기사가 하나 나올 텐데 거기 세 가지 회사가 상을 받았어요. 두산 로보틱스, 디퓨전 AI, CT5인데 이 셋이 이 타겟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인력 부족, 작업 오류, 안전 문제를 대체하는 거를 사람 전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고정밀 검사 로봇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CES가 곧 오게 됐거나 왔거나 갔거나 뭐 이 방송이 나간 전후일 텐데 여기 보면 이 두 가지만 보셔야 돼요. 전자 IT 제조용 고정밀 로봇인데 작은 부품만 짚는 거, 정밀 조립하는 거, 미세 위치 제어, 그다음에 검사 자동화 로봇은 분량을 고르는 거, 그다음에 시각 검사, 이로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쫙 보면서 고르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하던 검사 공정 중 미세 공정을 대체를 하게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1월에 갈 그림은 아니지만 특수하게 저 세부 분야의 로봇만 좀 움직일 수 있겠고 2026년에는 휴머노이드가 간다는 거는 이미 2025년 하반기에 가격상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 7만 원 가는 로봇들이 정상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제 10만 원대가 3, 40만 원대 가 있는 애들은 3, 40만 원대가 정상 가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년주의 게임주처럼 로봇이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로봇이 더 갈 수 있다면 아까 같은 그런 류 검사 미세 공정 그 애들은 갈 거고 수주잔고가 마치 2024년 하반기에 전선 전압 변전기 변압기가 3에서 5년치 수주잔고가 쌓여 있는 상태로 AI 전력 핵심 절비 ETF나 이런 전력주만 갔던 스윙을 기억하신다면 2026년 초반기에 잠깐 조선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관계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개인 수급이 후반에 붙었던 물량을 털고 다시 돌려서 나아가는 구간인데 아마도 12월에 내려갔을 때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차익 실현이 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셌기 때문에 더 세게 갈 수 있는 전력 2024년 말과 2025년 조선이 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월은 그런 종목이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전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내가 보이는 건 떨어진 상태만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내가 확증 편향이 아닌가, 너무 어디다가 확신을 가진 거 아닌가, 반도체가 너무 간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거를 정리해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강까지 2강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다, 3강 기대된다 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강 놓치신 분들 다시 볼 수 있게끔 너튜브에 임주화 검색하면 아마도 임주화 대표께서 1강을 다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실 것 같고요. 이제 선물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선물에 대한 이야기 반응이 너무너무 뜨겁다고 했는데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한국경제TV 최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짧게 한번 요약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와우넷에서는 한 번도 한 번도 없죠. 30강을 한 번에 상품으로 나간 적은 당연히 없고 없죠. 무료로도 30강이 나간 적이 없고 이런 말씀 드리기 유료로도 그러는데요. 없고 네. 일주일에 하나씩 한 강씩 일주일에 하나씩 나가잖아요. 그럼 6개월 이상입니다. 30강이면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작업을 한 거는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와. 그래서 대단했죠. 왜냐하면 대단하네요. 양도 많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GPT에 넣거나 제미나이에 넣어서 원하는 답을 다시 끌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자료만은 한번 중간에 무료로 한번 보내드린 적은 있지만 애초에 판매 금액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품 판매는 하지 않았고 닫혀 있었고 그래요. 제가 이런 기회를 말미암아 2026년도는 그래도 소액 투자자도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배경은 됐으니까 그래요. 제로 베이스로 내가 혹시 부분적으로 뭐 기술적인 것만 배웠거나 기본적인 것만 배웠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내가 빠진 모르는 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다시 블록을 처음부터 쌓아 나가는 정말 제로에서 시작하는 제로 베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많이 결제가 됐고 실제로 그분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가르쳐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5만 원부터 매수를 해보는 그런 결과로 나아갔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번 쌓았으니까 이런 쌓은 사람이 또 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강의를 심도 깊게 고민하여 무료로 풀게 됐습니다. 야, 임주환 대표님
선물조차도 시원시원하다. 이런 선물을 과연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없습니다. 연간 베스트 우리 임주아 대표밖에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선물 2026년 투자지도 패키지 1551-3490으로 전화하시면요. 무려 30강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한 번씩 임주아 대표와 학습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임주아 대표가 준비한 이 시간,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꼭 보유하셔서 두고두고 내 자식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임주아 대표와 함께하는 투자 심리 지도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 30분 투자 심리를 읽는 임주아 대표와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